김광수의 경제 소프트.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 소프트 했습니까? 네, 오늘부터 김광수 소장 그리고 길경식 이사와 함께 경제 소프트 진행하게 된 조상훈입니다. 방금 전에 뉴스피드 마쳤는데요. 그 코너는 내일 뵙고 경제 소프트는 매주 수요일에 이 시간에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정 아나운서가 진행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예, 뭐 아쉬운 분들이 있을 테지만 기대는 하시지 마시고 무난하게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소장님 오셨고 또 길경식 이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보니까 이제 서울에서 김광수 경제연구소 경제 전망 세미나가 아주 성황리에 끝났고요. 네. 지역에서도 이런 요청이 좀 이 세미나를 좀 열어달라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지방 일정이 좀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경제 소프트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이제 부산 쪽에서 세미나를 진행을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 저희가 전체 좌석이 한 400석 정도가 되는데 한 250석 넘어서 이제 계속 좀 몰려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신청하시는 분보다 접수가 이제 마감이 됐냐고 물어보시는 전화가 더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 아직 한 100여석 정도 자리가 남아 있으니까 부산이나 경남 또 혹은 울산, 포항, 대구 계신 분들도 계속 신청을 하시니까 그 근처에 계신 분들 이게 들으시면서 좀 직접 들어보고 더 자세한 내용 듣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직접 와서 들어보시면 여러 가지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희가 1월 18일에 부산 상공회의소 건물 1층 회의실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구소 홈페이지나 김광수 경제연구소 포럼 카페에 가시면 접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하실 계획은 없으시고요. 근데 그쪽 가까워서 글로 다 오시더라고요. 뭐 요새는 KTX나 이런 교통편이 네. 또 잘 발달돼 있어서 네. 뭐 근처에서 저희도 부산에서 조합원 한마당 행사를 했었는데 뭐 경북이나 네. 이런 멀리 울산 이런 네. 쪽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네. 1월 18일이요. 네. 예,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 가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가지고 오신 그런 이야기들,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신년사 네. 이 부분인데요. 본격적인 얘기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씨? 네, 맞습니다. 국민TV 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씨.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씨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씨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이 꼴인 듯 맛있는 반건씨라니.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일식 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지난 6일에 있었죠. 그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뭐 오늘은 특별히 이제 경제와 관련해서 언급한 부분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74. 네. 이명박 대통령 때는 747이었는데 뭐 474로 또 바뀐 건가요? 네. 예, 비전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네, 일단 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3년 후에 우리의 경제 모습은 잠재 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어서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며 고용률은 70% 달성으로 청년과 여성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에 빗대어서 474 비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서는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며 실행 과제로 공공부문의 개혁, 창조 경제의 본격화, 내수 활성화를 꼽았습니다. 이런 내용들 뭐 국민들이 보기에는 일단 숫자가 나오니까 뭔가 경제 활성화 될 것 같다라는 느낌 가질 만도 한데 실제로 전문가들이 보시기에는 뭐 좀 내용이 있는 것들입니까? 네, 이제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 1년이 지났죠. 1년 지나고 이제 올 6월 달에 이제 지방선거 있죠. 예. 아마 이제 선거를 의식한 이야기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지금 신년사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경제 혁신이라는 내용은 굳이 따로 또 꼭지를 붙여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죠. 왜냐하면은 대선 공약에서 내세웠던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별로 다를 바 없고 다만 이제 뭐 추가됐다면은 3년 후에 4만 달러? 네. 예, 하겠다라는 그 정도만 좀 이게 덧붙여졌지 나머지는 대선 공약에서 뭐 국민의 행복 공약도 내세웠고 뭐 이제 일자리 창출에 위한 이제 뭐 창조 경제, 그다음에 경제 민주화 이런 것들을 다 내세웠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1년 동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대선 공약에서 내세웠던 공약 사항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면 예. 아시는 것처럼 제일 먼저 이제 기초연금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모두 20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 매월 20만 원씩.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공약을 했었는데 그걸 이제 70%로 이렇게 줄였죠. 70%는 지금도 그러니까 기초연금 이런 제도는 사실상 이제 노무현 정부 말에 이제 도입된 제도입니다. 2007년에 이제 시행이 돼가지고 2008년부터 됐는데 그때는 이제 한 10만 원 정도를 이렇게 70% 노인들에게 65세 이상 70% 노인들에게 이미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였었죠. 근데 이제 그걸 20만 원으로 올리겠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기초연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70%는 이미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좀 이렇게 어필이 안 되니까 표를 얻기가 좀 힘들 것 그래서 같으니까. 이제 뭐 한 20만 원 전 노인분들에게 지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했거든요. 해놓고 보니까 이제 이게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삼성의 이제 이건희 회장 같은 그런 분들한테도 20만 원을 줘야 되느냐. 예.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70%로 다시 이렇게 줄인 거죠. 줄이고 20만 원도 최대 20만 원으로 이렇게 바꾼 거죠. 지금 현재 이미 기본적으로는 거의 70% 노인들에게 10만 원씩 이미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제 10만 원에서부터 20만 원까지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초연금을 이제 공약을 이제 한번 이렇게 바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이제 세제 개편안이죠. 박근혜 정부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에서 이제 공약을 내세웠던 게 이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복지를 굉장히 강조하는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기 5년 동안에 전체적으로 이제 대선 공약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필요한 추가 재원이
135조 원 정도. 문희정 아나운서가 밖에서 조금 이렇게 손 흔들고 좀 시원하다는 듯이 지금 보고 있네요. 근데 여기 우리 지금 더 미인인 PD가 있어요, 지금. 예. 누군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신비주의 전략. 나중에 끌어낼 거예요. 문희정 아나운서 이거 들으실 것 같은데. 방금 밖에서 지금 손 흔들고 시원하다는 듯이 하고 가잖아. 가잖아요. 하여튼, 근데 어쨌든 그 이제 그 135조 원이 이제 5년 동안에 추가로 재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대선에서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예. 135조 원이면은 5년으로 나누면은 연평균으로 치면은 한 27조? 그 정도 되죠. 5년으로 나누면요? 예. 임기 5년이니까. 예. 매년 27조 원 정도만 추가로 재원을 확보하면 된다 이거죠. 근데 그 27조 원, 그러니까 135조 원 중에서 이명박 정권이 워낙 엉망진창으로 해서 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엉망진창으로 한 것들을 이렇게 줄이면 80조 원 정도를 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 5년 동안에 135조 원 중에서 80조는 이명박 정권 때 엉망진창으로 썼던 돈 80조 원 건지고 나머지 이제 70, 얼마죠? 55조 원이죠. 예. 55조 원만 추가로 더 확보하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왔던 게 증세를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증세를 안 하겠다. 세금 더 안 늘리겠다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세제 개편안 내놓은 게 연소득 3,6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이제 증세를 하겠다라는 식의 그 안이 나왔죠. 그러면서 복지를 강화하려면 다 십시일반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 그 청와대 수석인가 뭔가가 조원동 수석인가요? 네. 뭐 이상한 말을 했었죠. 그렇죠. 거의 깃털 뽑는데. 예, 뭐 이상한 말해서 그냥 왕창 얻어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그것부터가 이렇게 이제 그 공약을 또 이렇게 이제 뒤틀어 놓은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게 이제 그 주택 문제죠. 이제 그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이제 서민 주거복지를 강화를 하겠다. 5년 동안에. 그래서 그 복지형 주택 공급을 한 52만 호 정도. 그 가운데 이제 젊은 층이나 대학생이나 이렇게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행복주택을 20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걸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4월 달에 그 국토부가 이제 그 발표를 했습니다. 예. 시범 사업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1만 호 행복주택 건설 사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했는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 계속 이제 전월세 대란이 계속되다가 더욱더 이제 그게 가중되었지 않습니까? 특히 전세 물량이 없어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서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해소를 좀 하겠다라고 나온 대책이 828 전월세 대책이었죠. 예. 근데 828 전월세 대책이 이제 그러니까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전세 물량이 없고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무주택자 서민들이 이렇게 너무 힘들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복지 공약, 주거 복지 공약을 내세웠으니까 어떻게 해결해 다오. 그래서 이제 내놓은 게 828 대책이었는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집 없으신 분들 빚내서 집 사세요라는 게 첫 번째 정책이었어요. 예. 그 다음에 나온 게 그 행복주택 1만 호 시범 사업을 이렇게 계속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만 이렇게 한 거죠. 이미 4월 1일 그 대책을 발표할 때 4일 대책, 부동산 대책 발표할 때 5월달, 6월달에 시범 사업을 착공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안 했어요. 안 한 이유가 이제 뭐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이제 이심전심이라 할까 아니면 그걸 내다보고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828 대책이었는데 그 후로 이 행복주택 그 사업을 여전히 안 하다가 12월 초에 또 이제 대책을 내놨는데 그때 내놓은 게 뭐냐면 또 뒤집었죠, 이제. 행복주택 20만 호 건설은 이게 아니다. 14만 호로 줄이겠다. 그러니까 전월세 대책이고 서민 주거복지를 강화한다라는 게 결국에는 그 12월 3일 날 내놓은 그 대책도
빚내서 집 사세요 뭐 이거고 그다음에 세제 감세 정책이었죠. 취득세, 영국 감세 뭐 2%를 1%로 내리고 뭐 하는 그런 것들 다주택 소유 취득세를 항구적으로 이렇게 감세해주는 뭐 그런 거고 행복주택은 20만 호 한 것마저도 14만 호로 줄이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로 공약에서 20만이라는 숫자를 좀 안 지키는 그런 경향이 있네요. 기초노령연금 20만 원 내리고. 듣고 보니까 그런데. 또 20만 호에서 14만 호 내리고. 예리하신데요. 네, 기자 출신이라서 그런가. 그다음에 이제 그 관심사항 중에 하나가 거기에 이제 많이 휘둘린 분들이 계셨죠. 경제민주화였죠, 관심사항이. 예. 경제민주화를 이제 내세워서 많이 이제 공정거래 또는 시장경제 틀을 제대로 좀 건전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순환출자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근본적으로 좀 과감하게 개혁을 하겠다. 뭐 이런 공약을 내세웠고 거기에 휘둘려서 몇 분들이 뭐 이른바 이제 이쪽 뭐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쪽에 있는 분들도 이제 대선 캠프에 그쪽으로 가고 뭐 그랬었잖아요. 김종인 네, 뭐 대표적으로 뭐 그런 추진위원장인가요? 네, 그분도 있었고요.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분들이 가셨잖아요. 가셨는데 어땠습니까? 1년도 채 안 돼 가지고 상당 수의 그 분들이 이른바 나름대로 진보적이다 아니면 중도 보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거 다시 등을 돌렸죠. 예. 예, 등을 돌려서 그 등을 돌린 이유가 경제 민주화 공약을 관심도 없다. 지킬 의사가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그 표현들이 이렇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당사자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사실 그 대선 직전에 결국은 이용만 당하고 이제 팽당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좀 많이 있었죠. 네. 근데 뭐 어쨌든 그 경제 민주화 공약을 내세웠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경제 민주화 공약 내세운 것 중에 좀 최근에 이제 그 국회에서 통과된 이제 그 순환출자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한다라는 정도. 예. 근데 그것은 이미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 그렇게 해왔고 실질적으로 법제화는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형태를 이렇게 이제 지켜왔죠.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그런 거 신규 순환출자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또 그 꼼수로 그 이른바 이제 그 증손회사. 그렇죠. 외촉법. 네, 그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통해 가지고 그 예산안 처리하면서 여야 간에 논란이 됐던. 네, 뭐 그걸 통해서 또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이제 그런 행위들을 했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경제 민주화도 이제 못 지키는 이제 그런 결과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약 중에 또 하나가 이제 70% 고용률 70%. 예, 고용률 70% 네. 달성, 중산층 70% 실현,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특히 고용률 70% 실현의 핵심이 이제 창조 경제고 창조 경제를 통해서 이른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늘리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어떻게 늘리느냐 했더니 정부나 공공기관이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늘려라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기사님께 말씀드렸던가요? 청와대부터 시간제로 좀 하면 어떨까요? 9시부터 뭐 오후 1시까지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예. 이후에는 또 다른 분이 하고 그러니까 양질의 이제 그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늘려서 이렇게 공공기관들이 해라. 그다음에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 역시 똑같이 이렇게 공공기관들이 일자리를 많이 좀 늘리는 식으로 해서 실업을 좀 이렇게 줄이도록 하자 이런 걸 했어요. 그런 형태는 전에 이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권,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이르기까지 계속 똑같은 형태를 취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놓고 뭐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공기업 개혁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공기업 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인건비 비싸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거 이제 본질을 좀 훼손시키는 이제 구조조정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요. 핵심이 그거예요. 예, 인력 감축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하고 공공 부분에서 실업 고용을 좀 늘려라라고 해놓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공기업 구조 개혁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갈팡질팡하고 있다라는. 네.
왜 갈팡질팡할까? 정책 자체가 그렇네요. 충돌이 있고. 네, 그러니까 아마 정부 부처들도 막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갈팡질팡할까라고 이렇게 짚어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처음 3, 4, 5월 달까지는 상당히 높은 지지율 속에서 나름대로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공약을 지키려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막 6월인가 7월 7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이제 그 대선 부정선거 국정원 사건이 이제 표면화되고 특히 이제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이제 여론으로 이제 완전히 이렇게 불붙으면서 예. 확 이제 뭔가 그 국면이 확 바뀌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정말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일일이 모든 걸 다 이렇게 청와대 뭐 이렇게 장관회의라든지 수석회의라든지 해서 다 이렇게 챙기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그래서 언론에서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일부 보수 언론들이 예. 뭐 이렇게 꼬집고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세세한 것까지 챙겨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그 비서실장을 팔순으로 바꾸고 난 순간부터 그 이야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김기춘 실장으로 바뀐 이후에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대통령 자신도 스스로가 세장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다음에 모든 것이 이제 다 이렇게 갇혀가지고 통제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각 부처들도 대통령하고 이렇게 좀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그 소통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본연의 자기들의 이제 뭐라 할까요? 본 모습들이라 할까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해봐야 또는 청와대 이야기를 해봐야 모른다 이거죠. 모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말해놓고 뒤로는 또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들을 이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이 대통령이 뭐라고 하니까 공약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공약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2040년 되니까 연간 재정 소요액만 150조 원이 넘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꽁을 깠다 이거예요, 대통령한테. 예. 헛소리를 했다 이거예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2040년이 돼도 이미 이제 경제 소프트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2040년에 전 65세 이상 노인 인구한테 20만 원 플러스 그동안의 물가 상승을 다 해도 60조인가 70조인가 밖에 안 돼요. 80조인가. 실제로. 그러니까 대통령을 이제 갖고 논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서 이야기를 해봐야 누가 주위에서 이렇게 챙겨주지 않고 그 체크를 해주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이 그렇게 스스로 세장소로 들어가 버리고 이른바 이제 구시대의 가신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방어막으로 딱 쳐버렸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명박 정권하고 박근혜 정권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이명박 정권 때 국민들하고 충돌한 것은 정책으로 충돌했습니다. 뭐 4대강이라든가. 예, 4대강 정책, 그러니까 녹색 경제 정책, 그다음에 광우병 소고기 수입 정책으로 충돌을 했어요. 근데 지금 박근혜 정권의 경우에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건 정책 충돌이 아닙니다. 이건 정당성, 정통성에 대한 충돌입니다. 부정선거, 불법선거, 국가 권력, 국정원이나 보훈처나 사이버 사령부가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수사를 했는데 그걸 찝어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정책의 어떤 차이로 인한 어떤 그 의견 대립이라면은 뭐 그렇게 그런 걸로 이렇게 찔끔 가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건 근본적인 지금 이제 그 정권의 정통성의 문제예요. 합법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굉장히 겁을 먹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겉으로는 지금 뭐 태연하고 당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으로는 상당히 좀 불안감을 갖고 있고 겁을 먹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신년사에서도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아까 이제 뭐 474 했는데
4는 뭐죠, 앞에가? 4% 잠재 성장률이죠. 예. 이 4% 잠재 성장률 이야기도 대선 공약 때는 명시적으로 없었죠. 네.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70% 고용률인가요? 예, 그거하고. 그거는 하나 있고. 그 다음에 4만 달러는 없었는데 이건 방법은 가능할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 것 같아요? 환율을 조정하는 건가요? 야, 역시 기사 출신이라 다르네. 빙고. 달러당 뭐 한 900원, 800원 탁 만들어버리면 예. 4만 달러도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4만 달러 그 자체가 의미가 없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달러 표시 국민소득이 의미가 없다라고. 왜냐면은 모든 한국 사람들은 원화로 소득을 얻고 원화로 소비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 일반 국민들이야 달러 환율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별 지장 없거든요. 관계 없거든요. 물론 이제 물가나 이런 것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지만,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걸 봤을 때 경제 혁신이라고 내세운 것 자체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첫째는 아주 정부 관료들이 하는 아주 관행적인 이른바 이제 꼭지 만들기. 내용 없는 저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박정희 시절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요. 근데 지금 임기 5년인데 1년 거의 다 돼가는데 이제 5개년 계획은 할 수 없으니까. 그거하고는 별로 이제 지금 왜냐하면 747 내용하고는 별로 물론 이제 3년 계획이라고 내놓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렇게 연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자꾸 이제 이슈 전환을 하려고 해요. 자꾸. 그 일환으로 이제 경제 혁신 3개년 개혁, 혁신 뭐 이런 걸 주장을 한다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선거도 있으니까 다시 지금 복지 공약 내세웠던 것들을 다 이렇게 전부 취소 또는 축소 뭐 이렇게 해오다가 다시 또 이렇게 그걸 다시 하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톤이 바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에 이미 그 실체가 드러났는데 또 이제 국민들이 거기에 휘둘리겠느냐라는 거죠. 예. 어쨌든 6월 지방선거 때 뭐 어떤 공약들을 또 물론 후보들이 내겠지만은 또 각 정당들이 주장하는지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하여튼 국민들도 참 힘들죠. 예. 이게 무슨 최선도 아니고 차선도 아니고 정말로 강요당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빨리 지금 타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20, 30, 40대가 빨리 이제 세대 교체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해서 지금까지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게 있느냐라는 거죠. 악화됐죠. 그러니까 이제는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미국도 클린턴 대통령도 47살에 대통령이 됐고 오바마 대통령도 47살에 대통령이 됐고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도 43살에 총리가 됐고 지금의 카메론 총리도 43살에 총리가 됐고 예.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조금 많아서 51살에 총리가 됐고 그러니까 심지어 일본 같은 경우도 노인 천국인 보통 70대야 이렇게 총리 해먹을까 말까 하는 그런 나라에서 50대 총리가 나오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유일하게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 이미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에 첨단 지식 정보가 이게 이제 지배를 하는 그런 시대에는 그런 지식 정보를 소화하고 흡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세대가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한국 사회에서 그런 첨단 지식 정보를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글로벌한 시대에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세대가 누구냐 이겁니다. 40대 이하예요. 왜냐하면 40대 이하는 모조리 대학을 나왔거든요. 예. 벌써 50대만 넘어가도 대학 졸업자가 30%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순전히 엉터리예요. 배운 것 없이 다 데모하다 끝나고 데모 안 했어도 별로 배운 게 없어요. 그 당시에는 가르쳐주는 그런 것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예. 학점이 높으면 비판받던 세대. 예. 아니 공부 열심히 했다라고 해봐야 고시 공부, 회계사 공부 무슨 그런 거였고 실제 전공 과목 공부는 가르쳐줄 선생이 거의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50대 이상 세대들은 무슨 교수 뭐라고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 다 꽝입니다. 꽝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실제로는 40대 이하예요. 그러니까 40대 이하가 지금 어느 세상인데 왼쪽 오른쪽 따지고 있냐 이겁니다. 어리석게. 네. 자기들 살고 싶은 세상 자기들이 만들어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서서 저 세력화 해가지고 세대 교체하는 것만이 지금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는 일단 길경식 이사가 차기 대권 후보로 가장 근접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준입니다. 주장하고 계셔서 제가 저기 계신 분은 일단 피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만 40세 이하. 예.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신년사가 물론 이제 언론에서도 언제까지 이렇게 그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정말로 신뢰를 줄 수 있고 저 정도로 전문성이 있구나. 정말로 믿을 만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자연스럽게 어느 기자가 됐든 누가 됐든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추진을 이렇게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있으면 여쭤보십시오. 라고 해서 거기에 대답을 해줄 정도가 되어야 되죠. 네. 언제까지 이렇게 그 나라 전체로 소모적인 쇼를 해야 됩니까? 창피하게. 아마 그 신년 기자회견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은 또 무슨 재밌는 실수나 어떤 말을 하지 않을까 그런 관심에서 본 분들도 좀 꽤 있을 것 같아요.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창피한 일이에요. 창피한 일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 시장 경제는 이제 미소 냉전이 무너지고 난 1990년대에 이미 글로벌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외교 전략으로 클린턴 정부 때 내세웠던 외교 전략, 그걸 이제 김대중 정부가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이미 글로벌화된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시장 경제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민주주의를 선행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민주주의는 제대로 된 시장 경제를 하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시장 경제, 건전한 시장 경제는 충분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수레바퀴 동전에 앞뒤고 이렇게 양 수레바퀴와 같은 거거든요.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어느 한쪽도 나머지 한쪽도 같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 이미 우리하고 이렇게 경쟁 관계에 있거나 이미 글로벌하다는 시대에서 같이 살아가야 될 다른 나라들은 이미 세대 교체가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40대, 30대가 뭐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뭐 국회의원 태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한국만 70대, 80대 내일 모레 이렇게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다 해먹고 말아먹고 그냥 벽에 뭐 이렇게 병까지 칠해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냐 이겁니다. 30년대, 40년대, 40년 전에 그 시대착오적인 그런 것들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21세기에 재탕, 3탕, 4탕을 한다 이거예요, 지금. 왜냐면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게 뭐냐면 머리에 든 게 없으면은 모든 게 자기 경험을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내가 해봐서 하는데. 예, 그거거든요. 이명박 씨거든요. 머리에 든 게 없으면 생각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다 자기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으로 다 눌러버려요. 나라 개판이 되는 거죠. 실제로 개판이 돼가고 있잖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뭐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경제와 관련된 얘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주택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말이었죠. 국토부에서 제2차 장기주택 종합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연장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지 몰라도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관련 법안들이 다음 주 초부터 이제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일단 먼저 그 장기주택 종합계획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토부에서는 지난 30일에 제2차 장기주택 종합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장기주택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향후 10년간의 주택정책의 분야별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그 주택 분야의 최상위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국토부는 일단 5가지의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는데요. 첫째는 중장기 주택정책 최우선 추진 과제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촘촘한 주거 안전망의 구축. 둘째는 커뮤니티 중심의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 셋째는 대량 공급 위주에서 벗어나 주택 품질 제고를 위한 주택 공급 및 관리를 강화. 넷째는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 체계를 구축. 마지막으로는 지속 가능한 주택 시장 대응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선거를 의식한 아까 말씀드린 예, 지방선거. 예. 지금 이미 행복주택도 다 뒤집어 놓아놓고 전월세 대란 났을 때에 빚내서 집 사세요라고 해놓고 또 이제 그 중장기 그 주택 정책의 그 틀로 보편적 주거복지를 이렇게 내세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게 이렇게 완전 몸에 입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정책이라기보다는 좀 슬로건 같습니다. 네. 예, 나온 그러니까 것들이요. 원래 이런 중장기 정책은 그냥 이렇게 그냥 허울에 불과하죠. 실제로는 이제 실제 그때 나오는 것들은 거의 뭐 상황에 따라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이런 거 보면 한국처럼 이렇게 그 정책이라는 게 그 뭐라 할까요? 지 멋대로 남용되고 남발되는 나라도 없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같은 나라에서 그 정책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대선이라든지 어떤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걸만 계속 물고 들어가요. 그것만 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긴급한 상황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는 한은 그것만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정책하면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막 해요. 지 생각나는 대로 뭐 장관 바뀌면 하고 대통령 바뀌면 하고 무슨 뭐 누구 바뀌면 하고 뭐 심지어는 지자체장 바뀌면 또 막 다 바뀌고 지 마음대로 해요.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공약이라는 건 선거할 때만 쓰는 그냥 허울에 불과한 거고.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까? 선거용이라고. 선거용 공약. 그러니까 그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실제 행동과 그 말이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다들 아시는 것처럼 거품이 이제 꺼져서 문제가 계속 지금 확대되고 있죠. 첫째는 이제 그 건설사들이 계속 파산했고 거기에 물려서 저축은행이 이제 다 우르르 무너져 버렸고 그다음에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물려서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연쇄도산 뭐 파산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은행권들이 지금 이제 급격하게 지금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죠. 지금 계속 지금 이제 진행돼 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거품이 이제 붕괴돼서 경제가 이제 위기적인 상황으로 가는 이 모습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그 상황, 이런 상황을 초래한 장본인이 누구냐라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돼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제 그걸 땜질한다라고 지금 이제 내놓는 그런 또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주거복지 하면서 또 그 매년 이렇게 임대주택을 연간 11만 호씩 공급해서 뭐 향후 뭐 이렇게 5년 동안에 50만 호 이상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임대주택을 예를 들어서 무슨 지구에서 임대주택 뭐 1000가구 공급했습니다 하는데 실제로 공급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네. 그렇잖아요. 누가 아무 거 가서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말만 이렇게 해놓고 지금 김대중 정부 때도 국민주택 100만 호 건설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초기 단계라서 뭐가 뭔지 모르고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리수도 있었고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정부라는 것은 대통령은 바뀌어도 정부 공무원들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뭔가 정책 이렇게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개선해서 계속 좀 뭔가 업그레이드 돼서 제대로 된 정책이 되도록 이렇게 해 가야 되는데 그리고 뭐 새로운 뭐 정권이 들어와서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그러면은 가서 그걸 설명하고 설득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직업 공무원이니까 국민들한테 계속 해오던 정책이 있는데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 정도는 해야죠. 해야 되죠. 설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그걸 이렇게 매칭을 시킬 것인가를 이렇게 궁리하는 게 국민들이 세금으로 월급 준 이유죠.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정권 바뀌면은 자기들도 절반은 날라가요. 전 정권 출신 뭐 지역이 됐든 뭐 성향이 됐든 전 정권에 줄 섰던 사람 모조리 다 날라가고 이제 새로운 또 그쪽 기존 새 정권에 줄을 쓴 사람이 도르륵 또 들어와요. 그러면 모조리 다 뒤집어져요. 대표적인 그런 것들이 교육 정책이잖아요. 대표적인 게
180도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바뀌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교육 기본법을 바꾸는데 60년 만에 한 번 바꿨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교육부 장관 바뀌면 바뀌어요, 그냥. 대통령 바뀌고. 그러니까 그 주택 정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내용을 보면은 실현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구 임대주택이나 임대주택 공급을 민자로 한다고 그랬어요. 민간 자본으로. 예. 근데 민간 자본으로 임대주택 사업 될 것 같았으면 지금까지 왜 안 했겠습니까? 그 민간 건설업체들이요. 예. 안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민간 건설업체 임대 사업을 안 한 이유가. 돈이 안 되니까 안 했겠죠. 확실히 다르네, 이세대신이라. 그래요. 왜냐면은, 분양할 대박 나는데, 미쳤다고 누가 임대 사업을 하냐 이겁니다. 분양하는 것이 대박인데. 그러니까 안 하죠. 지금도 분양에 매달리고 있는데, 지금도. 망해도 분양을 하는데. 안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볼 때는 짜고 치는 냄새가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정책들이. 하여튼 밑에 이야기가 또 연결이 되니까. 그다음에 또 뭐냐면은 이제 이제 커뮤니티 중심의. 네. 그게 뭐냐면은 재개발 재건축 이제 안 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커뮤니티라는 것도 알기 쉽게 말하면은 예, 동네 중심에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지역마다 이렇게 동네 중심으로 해서 뭔가 지역 사회가 형성됐잖아요. 그래서 동네에서도 이렇게 큰 집이라고 해봐야 거기서 거기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런 게 다른 외국 같은 경우를 가도 이렇게 동네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지역 어떤 개발이라 할까 지역 어떤 경제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한국 경우에는 이게 아파트가 첫째는 동네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이제 주택 구조입니다. 동네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리죠. 네. 그다음에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이게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렇게 밀어붙여 버리기 때문에 아예 동네를 사거리 없애버렸어요. 지금 와서는 이제 집이 남아 돌아요. 엄청나게 남아 도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아파트를 엄청나게 지어대 가지고 이제 재건축 시기가 돌아와요. 지금 재건축 시기가 예. 막 돌아오는데 그러면 그 재건축을 해야 돼요. 1대1 재건축을 하지 않는 한은 지금 1대1을 해도 집이 남아 돌아요. 1대1을 해도. 근데 지금 어떻게 해놨냐면은 용적률을 300%까지 팍팍 올려놨어요. 그러면은 지금 재건축 재개발 상황이 어떻게 됐죠? 이명박 때 서울시장 시절부터 오세훈 씨하고 이렇게 짜가지고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뉴타운 사업. 예, 뉴타운 사업이라 그래서. 예.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것들이? 다 취소되고 있죠. 네. 취소되는 이유가 뭔가요? 사업성이 없으니까. 예. 사업성이 없으니까 돈이 안 되니까. 지난 총선에서도 뉴타운 하겠다고 공약 내걸어서 당선된 사람도 많이 있었죠. 네. 그걸로 지금 경기도 광역철도까지 만들고 있어요. GTX를. 재개발 재건축해가지고 화성 동탄 신도시 저쪽 하면서 지금도 그걸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내놓은 게 뭐냐면은 동네 위주의 이제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동네 위주의 이제 삶의 어떤 그 질을 높이는 식으로 한다 이겁니다. 유럽처럼 이렇게 잘 지어가지고 관광객 많이 오는 그런 주택을 만든다라는 그런 거예요. 예. 네, 웃기는 소리죠. 이런 게. 전혀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꼭 내가 무슨 뇌물을 받아야만 탐관오리가 아니라 이런 나라를 말아먹는 엉터리 정책을 남발하는 것도 말할 수 없는 탐관오리예요. 왜냐하면 경제를 엉망진창으로 다 비투성이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결과적으로. 예. 다 부실투성이로 만들어버리고. 나라를 썩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개인이 받아채기면 소액이죠. 근데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22조 날리고 하는 거 이거 누구한테 그래서 예전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됩니까? 차라리 먹고 떨어져라. 정책만 제대로 해라.
차라리 뇌물 먹고 떨어지고 정책만 엉터리로 하지 말아라. 오죽했으면 그런 소리도 했어요, 제가. 예. 예, 그다음. 그리고 국토부에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얘기를 하셨으니까 관련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의 용적률 확대해주는 내용, 이 담겨 있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이른바 이제 도정법이라고 하죠. 이게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다음 주 초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에 대해서 조례상 용적률하고 관계없이 국토계획법 및 관계 법률에 따라서 법적 상한인 300%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직접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시행령도 이날 같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 혁신도시 및 신도시 등의 도시지역이나 택지지구 등을 첨단 산업지구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그 기존처럼 공장뿐만 아니라 교육, 연구시설의 복합 입주를 허용하고 녹지율은 일반 산업단지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고 용적률은 최대 500%까지 확대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의 이 산단 사업 참여 범위도 넓어져서 용지 조성 공사에만 한정했던 그것에서 민간의 사업 범위가 공장, 주거, 상업시설 등 건축 사업으로 넓어지고 이윤율도 6%에서 15%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세요. 방금 앞에서 그 중장기 주택 정책에서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하겠다라고 해놓고 지금 그 연말에 이제 그 통과된 법안에서는 또 뭐라고 해놨냐면은 각 지자체장 마음대로 해라. 용적률도 이제 다 풀어주겠다. 예. 이렇게 해놨어요. 얼마나 엉망진창이냐,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걸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용적률을 300% 이렇게 해줄 테니까 재건축, 재개발해서 사업성 제대로 이렇게 없어가지고 추진이 안 되는 것들 사업성 있게 만들어줄 테니까 해봐라 하는데 지금 용적률을 높여주고 높이고 낮추고 해서 제가 뭐 이렇게 사업성이 있고 없고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정부 관료들이 문제의 핵심이나 본질이 뭔지를 지금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모르고 있다라는 소리죠, 이게. 그러니까 계속 이제 부정을 하는 거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제 거품이 꺼져서 무너지고 있는 걸 계속 이제 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부인을 하는 걸 이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떠받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떠받쳤을 것 같으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이 저렇게 경제 위기 겪고 난리법석 떨지 않았다, 이거. 한국도 이명박 정권이 저렇게 사대강에다 못하고 난장판을 쓰고 말아먹지 않았다, 이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공약에서 서민 주거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이제 몰리니까 부정선거나 불법선거를 문제로 해서 몰리니까 이제 이게 말을 이렇게 이제 바꾸고 있죠. 올해부터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좋아져서 주택거래가 많이 이렇게 활발해질 거다라는 식으로. 전통적으로 보면 선거 앞두고 좀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띄우지 않습니까? 정권이?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도 경제 소프트에서 아마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이제 저희 연구소를 이제 청와대 행정관이 찾아왔어요. 예. 찾아와서 3월 총과 찾아왔어요. 2월 이제 취임식 하자마자 그 직후에 찾아왔죠. 경제부총리 영입 제안하러 온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찾아와서 이제 박근혜 정부가 정말로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그다음에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 꼭 좀 이렇게 해야 될 그 정책들이나 챙겨야 될 사안들이 뭐냐라고 이제 좀 조언을 해달라는. 허심탄회하게 무슨 이야기든지 다 듣겠다.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 다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손톱 밑에 가시 같은 경우도 다 좀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다. 일자리 같은 거 어떻게 좀 했으면 좋은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해줬던 게 첫째는 절대로 부동산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실제로 저희 연구소가 내는 경제 시평에서도 그렇게 써놨어요. 부동산에 손대지 마라. 가만 놔둬라.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봐보세요. 노무현 정부가 여러 가지 이유가 뭐 이렇게 그 성공했다라고 보기 어렵죠. 왜냐하면 정권을 뺏겼잖아요. 노무현 정부가 실패한 가장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뭘까요? 부동산 정책 실패입니다. 그다음에 이명박 정권도 봐보세요. 이명박 그 일당들이 이렇게 해먹어버린 그걸 봐봐도 다 부동산이에요. 근데 얼마나 그 엉망진창으로 해놨길래 같은 편이 자기 편들도 쟤는 우리 편 아니야 하고 새누리당 이름 바꿔가지고 해버렸잖아요. 예. 자기들 같은 편들도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한쪽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한다고 5년 내내 난리 법석을 떨었다 이겁니다. 종부세를 대표로 해서요. 네. 또 이명박 그 일파들은 또 5년 내내 부동산 부양한다면서 4대 강연에 뭐 자전거 도로네 뭐네 온갖 짓을 다 해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들어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편조차도 쟤는 우리 편 아니야 이런 식이 돼버렸다 이겁니다. 근데 다른 나라의 경우를 봐도 부동산에 무리하게 손을 댄 정권은 다 실패를 했어요. 다 정권을 뺏겼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첫째 실패하지 않으려면 부동산에는 절대 손대지 마라. 가만 놔둬라.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실제로. 근데 이제 그 비서실장 바꾸고 난 후로 이제 확 뒤집어진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박근혜 씨는 이제 세장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모든 걸 이제 비서실장이 딱 있어서 비서실장이 전부 이제 실질적인 이제 그 결정을 다 내리니까 아마 그렇게 이제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는 이제 서로 이제 죽이 맞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 뒤집어진 거죠, 공약들이. 뭐 대통령이야 지금 뭐 부정선거 불법에서 시비 걸려가지고 지금 거기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정부 개혁이다 뭐다 하는 것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에 손을 대면은 망한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부동산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28 대책을 냈는데 얻어맞았어요. 예. 그다음에 12.3 대책에서 그 취득세 감세를 했는데 이것도 얻어맞았어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또 올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중장기 주택 정책 내놓고 그다음에 도정법. 예, 도정법이다 뭐다 이렇게 해 가지고 또 그 엉터리 정책도 서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을 좀 내놓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몰리니까 대통령도 이제 집값도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 이게 지금 이제 무덤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죽는 이제 이렇게 자기가 들어가는 무덤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 행정관이 소장님한테 듣고 가서 얘기를 안 했든지 했는데 다 알아요. 왜냐하면은 이 지금 내놓은 정책 내용을 보면 예.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부동산 통계 같은 이야기도 우리 연구소가 계속 이제 문제점을 지적을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 연초에 그 새누리당 원내 그 대표한테도 그 문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통계 문제도.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이제 그 손을 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 장기 그 주택 정책 안에도 지금 통계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통계 이야기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 자기들끼리예요. 국토부, 국토연구원, 한국감정원, 자기들끼리 한다. 그 다음에 몇몇 이렇게 관변, 이렇게 막 교수, 이런 사람들. 끼리끼리예요. 근데 끼리끼리 했는데 엉터리해가지고 계속 우리한테 지적당하고 있어요. 예. 근데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우리가 말 안 해주니까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이제 부정선거, 불법선거 문제로 그걸 여론을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전환시키려고 하고, 청와대 뭐 비서실이든지 뭐 비서실장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전환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계속 무리수를 둔다 이겁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지금 오늘은 이제 부동산 이야기만 해드렸지만 다른 것도 지금 다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안 맞아요. 그냥 앞뒤가 안 맞고 전부 각자예요. 예. 그래서 이런 무리수를 두면 둘수록 스스로 자기 목숨을 앞당긴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대선 문제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언정 지금이라도 계속 그냥 손 대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대선 공약에서 내세운 것만 그냥 공약에 따라서 그냥 그 일정표에 따라서 예. 챙기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나중에 뭐 부정선거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되든 많이 뭐 이렇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고 지금 해야 될 일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이렇게 그 무리수를 두다가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작년 1년 동안 박근혜 정부 1년 동안에 정부 이 국채하고 지방정부가 발행한 지방채, 그다음에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이 공채, 이거 합쳐서 96조 원이나 폭증을 했어요. 역대 정부 가운데 최대로 폭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안 늘린다. 빚 안 늘리고 5년 동안, 임기 5년 동안에 정부 채무학계 그 공기업 채무를 안 늘리고 공적 채무를 안 늘리고 공약을 이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거 하려면 확실하게 정부 개혁을 해야 된다. 정부 개혁 안에 분명히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개혁도 들어가 있죠. 예. 있는데 몰리다 보니까 이걸 정치 게임으로 몰고 가버렸다라는 거죠. 저놈들이 종북 세력이고 저놈들이 이렇게 임금도 막 이렇게 엄청나게 받아 챙겨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 버렸다. 정치 게임으로 몰아가. 그러면은 당연히 반대 야당이나 뭐 그런 쪽에 있는 뭐 민노총이 됐든 누가 됐든 대항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정치 게임으로 가버린 거예요. 정치 게임으로 가면은 자기들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 대선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걸 이렇게 관심들이 멀어진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제가 계속 엉망진창이 돼가거든요. 엉망진창이 돼가면 돼갈수록 오히려 불법 선거 문제보다도 그 엉망진창이 된 경제로 인해서 정권이 단명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라도 잘 해놓고 있다고 하면 나중에 그 문제가 크게 문제되더라도 야 이건 잘했지 않느냐라는 그렇죠. 그런 반론이 가능한데 지금 그것도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네.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지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꼭두각시화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느낌조차도 이렇게 받을 지경에 이르는 이렇게 그런 느낌조차도 이렇게 듭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이렇게 전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전부 이제 주위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뭔가를 챙겨주고 떠받쳐주고 이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로 컨트롤을 이렇게 해줘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라 전체를 보면은 한심하고 창피한 일이죠. 어떻게 한 나라를 이렇게 책임지는 수장이 자기 스스로의 어떤 능력이나 역량으로 전체를 이렇게 국정을 장악하지 못하고 온갖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이렇게 챙겨줘야만 뭐가 되고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냐 이겁니다. 예. 뭐 박근혜 대통령의 각성을 기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앞으로도 좀 조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 조언을 해주고 있죠. 예. 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김광수 소장님, 길경식 이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